안녕하십니까. 호텔 인적자원관리론 수업을 맡은 김호성 교수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임금의 형태 중에서 연봉제의 단점, 여기까지 배우셨죠. 그 뒤에 이제 장점까지 배우셨죠. 그래서 그 단점을 배우고 난 뒤에 그리고 9장 복리후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봉제의 단점은 선임자 우대 원칙의 파괴와 갈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내가 곧 선임인데 밑에 들어온 친구가 내보다 일을 잘한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새로 들어온 이제 뭐 신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큰 이제 뭐 자신감이 생기면서 그 사람을 조금 낮게 평가한다든지, 속된 말로 알로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 보시면은 연봉액의 측정의 신뢰성이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죠. 예를 들면 과연 이 연봉이 나한테 이제 측정한 게 신뢰가 있는지, 말 그대로 적절하게 평가가 됐는지, 그거는 모르죠. 이 연봉 갖고 연봉제 협상을 하든 아니면 나가라 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뭐 그만둬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임금 이제 연봉제가 이제 시행을 하려면 전제 조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납득할 만한 평가 제도가 확립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건 정확한 평가를 위해 직무 분석을 통해 각각의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완벽한 회사들은 잘 없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위에 평가를 하는 이제 임원급들에 대한 약간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점으로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연봉액을 측정하는 데 대해서 이제 신뢰성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상호 간에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잘 지낼 수 있는데 잘 지내다가도 연봉제가 이제 연봉제로 바뀌면서 직원들 간의 암암리의 시기와 경쟁, 그렇다 보면 이제 뭐 여기까지는 경쟁 안 해도 될 건데라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은 급여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쟁이 또 심화될 수도 있죠. 그리고 직장 상사의 권한에 집중하에 이제 예상치 못한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직장 상사가 예를 들면 그 팀의 팀장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권한이 쏠리겠죠. 팀제의 성과제라면 연봉제고 성과제를 같이 도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상사의 말에 이제 권한 임파워먼트가 많이 실려 있다라고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임파워먼트도 실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단기 업적 위주의 업무 추진 경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회사의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중장기 로드맵이 있죠. 그리고 단기 로드맵이 있습니다. 근데 중장기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바로 표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데 중장기적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단기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단기 업적이 위주로 집중하는 거죠. 왜? 눈에 빠른 성과가 나니까. 단기적인, 뭐 예를 들면 요번 달 뭐 매출액이 얼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뭐 호텔에서 무조건
눈앞에 이득만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상황이라는 게 경제라든지 요런 상황에 많이 맞물리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로드맵이 항상 회사에서는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배제하고 단기적인 이득의 이제 성과를 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면 당장 내 연봉은 오르니까 이런 거에 치중하다 보면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연봉 불만으로 인한 퇴직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동일한 회사, 동일한 호텔이나 뭐 동종업계에 이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문이 나죠. 그래서 그 호텔은 예를 들면 연봉제도 하고 성과제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문이 돌죠. 그러면 고용을 하기가 회사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회사는 그렇다더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죠, 또 직원들이 계속 바뀔 수가 있죠. 예, 그런 문제가 사용자 측에서는 발생할 수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연봉제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구장은 이제 복리후생입니다. 호텔의 복리후생인데, 복리후생이라고 한다면 의의를 보시면 교과서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복리후생이란 호텔 기업이 그 직원들과 가족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여러 급부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제도는 호텔이 자체의 부담과 책임하에서 마련하는 급부로서 직원의 학보 유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경영 공동체 형성의 기반으로서도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복리후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뒤에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복리후생의 의의란, 이제 여기 보시면 표가 있는데, 복리후생이 주는 이제 이익이 있고, 그 이익 안에 보면 이제 직원에 대한 이익이 있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 즉 회사가 이 복리후생을 함으로써 가지는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근로자에 대한 이익을 보시면 직원에 대한 이익이죠. 근로의욕과 사기가 높아집니다. 복리후생이 좋아지면. 그리고 안정감이 향상되죠. 예를 들면 이 회사 진짜 급여는 짠데 복리후생이 좋다. 그래서 이 회사에 있는다. 왜? 복리후생이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기타 등등 이런 복리후생이, 이 회사는 급여는 뭐 고마고마한데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직원이 보는 하나의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직원들의 불만이 이제 감소가 되죠. 특별하게 좀 임금이 조금 짜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호텔보다는 짜다 하더라도 복리후생이 좋으니까 그걸 따지고 보면 이 회사가 훨씬 낫다라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회사에 대한 불만이 많이 감소하죠. 그리고 경쟁자와의 관계가 이제 개선됩니다. 경쟁자가 아니고 경영자와의 관계가 개선되죠. 특히 사용자, 특히 회사에 대한 오너에 대한 이제 관계, 오너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집니다. 물론 삼성은 제가 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뭐 복지 혜택이 좋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용이 안정되고 수입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 쪽으로 참가하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말 그대로 건설이 뭐 짓는 건설이 아니고 그냥 좀 뭐 좋은 마음으로 뭐 예를 들면 회사에 참여한다든지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다든지 뭐 참가하는 기회가 늘어나죠. 복지가 좋으니까 이렇게 사용자가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한 호텔의 방침 및 목적에 대한 이해가 또 증진이 됩니다. 뭐 회사에서 이러이러한 방침을 세웠는데 뭐 예를 들면 복지가 안 좋은 회사에서 그러한 방침을 세웠다라고 한다면 저 또 택도 아닌 건 내규를 걸어서 또 사람들 괴롭히려 하겠구나 란 소리보다는 복지가 좋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럼 이 회사는 뭐 방침에 따르면 항상 괜찮더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큰 개선이 되겠죠. 또한 사용자에 대한 이익을 보시면은 이제 말대로 오너죠. 오너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복지 혜택이 좋으니까 이 회사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회사가 망하면 안 되겠다. 이 회사에 끝까지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대다수 직원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자재 같은 경우에 더 써도 되는데 조금만 더 쓰자. 아니면 요거하고 똑같은데 가격은 질은 똑같은데 가격이 낮은 기자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구매하자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해서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죠. 이건 대다수의 호텔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렇게 원가 절감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또한 이제 팀워크가 높아집니다. 팀별로 움직였을 때. 왜? 회사가 괜찮으니까. 복리후생이 일단. 그리고 결근, 지각, 사고, 이직이 감소됩니다. 이건 좀 연구 결과도 나타나는데 복리후생이 좋다면 이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대한 호응도도 좋아지고 호감도도 상승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그리고 채용 훈련 비용이 절감된다. 회사 입장에서. 그리고 직원과 건설적으로 일할 기회가 많아진다.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호텔의 방침, 목적을 알릴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관계 마케팅하고 조금 비슷하죠. 충성 고객 말 그대로 내부 직원이 이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나가서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안 하죠. 이 호텔에 대한 좋은 소리만 합니다. 이 호텔 괜찮다. 왜? 본인 복리후생도 좋고 대우가 처우가 좋으면 항상 회사에 대한 좋은 소리를 하지 나쁜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호텔이나 회사일수록 내부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파는 뭐 중식당에서 파는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건 좀 파이다. 라는 식으로 다 내부 직원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퍼지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을 홍보할 기회가 늘어난다. 직원들이 알아서 홍보해 주니까 이런 것들 마케팅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활 안정의 기능. 이제 호텔이 직원에게 보상을 하는 목적은 근로의욕을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때 임금이 직접적인 기능을 한다면 복리후생은 간접적이고 부가적인 보완 기능을 하죠. 상호 보완적입니다. 복리후생은 직원들의 생활 안정을 도우려는 각별한 배려의 한 방법이죠. 이런 것들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노동력 유지의 기능
적인 측면에서 복리후생을 바라본다면 복리후생에 관한 제도는 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는 주요한 기능을 가집니다. 말 그대로 말씀드렸죠. 똑같은 연봉이거나 똑같은 급여라고 한다면 복리후생이 좋은 이직을 잘 안 합니다. 호텔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복리후생이 좋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잘 안 하죠. 그리고 이직의 주된 사유가 보통 생활 불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여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우선 복리후생을 이제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되겠죠. 뭐 급여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게 상응하는 복리후생이 왜 중요한지는 요 뒤에 나온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조성의 기능을 보면 임금은 개별적 차등 지급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비교나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리후생은 단체 지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조직 내 인간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뭐 급여는 다 차등이겠죠. 똑같을 수는 없어요. 호봉수나 뭐 연공급이나 직능급이나 자격급이라든지 다 틀립니다. 근데 복리후생만은 그렇진 않아요.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죠. 이런 거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평등 이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조직 내에 아까도 말씀 직원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생각으로 조직 내 인간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죠. 그리고 협조적 노사관계의 조성의 기능을 보시면 대부분 복리후생의 내용은 호텔 기업이 직원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협조적 분위기로 만드는 데 크게 이제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오죠. 이게 아까 복리후생은 그 어떻다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면 이제 복리후생의 형태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복리후생의 형태 안에는 이제 크게 법정 복리후생 제도가 있고 그리고 비법정 복리후생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복리후생 제도란 법으로 정해놓은 걸 말합니다. 법정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법정 제도를 어기게 되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강제성을 띄웁니다. 법정이란 말은 강제성을 가지는 중요한 단어예요. 나중에 다른 이제 법률 민법이라든지 이런 쪽을 공부를 하시면 물론 나는 호텔인데 왜 민법 공부해야 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경찰서도 한번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법원도 한번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이런 세상에는 그래서 민법도 간간히 이제 사이드로 교양 과목 정도로 생각하시고 한 번씩 봐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 이 책에서도 법정 복리후생 제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 복리후생 제도란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한 직원의 개인적인 의사나 기업의 자율적 방침과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복리후생 시설이나 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정 복리후생 제도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거 안 지키면 벌금 내지 구속이에요. 사용자는 특히 오너죠. 오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뒤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복리후생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라고 한다면 크게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죠. 누구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산재보험 그리고 뭐가 있죠? 사람들이 이 교과서에는 이제 복리후생 제도 안에서는 법정 복리후생 제도 안에는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지금 책에도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그리고 그 국민연금보험제도, 그리고 재보험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산재보험이죠, 우리가 아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고용보험이 있죠. 이제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특히 제일 중요하죠. 이 국민건강보험제도. 이 제도는 이제 기업 내 직원이나 그 가족에게 발생하는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그들을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법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제도는 일반적인 기능은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이 제도에서 좀 자세하게 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내에서는 1979년 의료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1985년 이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었으며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으로 인해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어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사용자와 직원이 반반씩 부담하죠. 절반씩.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취업을 하시면은 이제 다 나오죠. 거기 보면 4대 보험이 얼마 들어갔고 급여 내역서를 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조금 심도 있게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제도는 1979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독일에서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졌죠. 독일에서 산업혁명 때 길드, 흔히 말하는 조합에서, 노동조합에서 석탄하고 막 이 산업화가 가속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폐에 안 좋은 것들이나 이제 작업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니까 이제 조합에서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독일 정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미국이나 이제 기타 이제 여러 나라들이 따라서 이래 너무나도 만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료보험을 반반씩 내주고, 그리고 자기 소득에 대해서 예를 들면 4.5%를 의료보험으로 내면 혜택은 거의 모든 사람 동일하게 보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1978년, 우리는 79년도에 이제 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미국은 1978년도에 그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비슷한 제도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조금 그렇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다음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상당히 좋은 제도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도로는 국민연금보험제도가 있죠.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노령에 대비하여 미리 해당 조직과 개인이 임금 금액의 일정액을 보험에 불입하여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나 재해 및 사망이 발생할 경우 그간의 적립금을 당사자나 그 유족에게 주어 혜택을 받도록 하여 본인의 노후를 보장하거나 유족의 생활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국민연금 제도죠. 이것도 개인이 반, 그리고 기업에서 반을 내줍니다. 그래서 법정 복리후생 제도 안에 들어가게 돼 있죠. 사업주가 안 내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걸로 처벌받을까요? 그거죠.
어, 그 횡령 및 배임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끔 되어 있는데 안 내고 본인 또 월급에서 제하면서 나가죠. 그렇게 해서 안 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내야 될 돈 또 안 내었기 때문에 횡령 및 배임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혹시나 나중에 이제 뭐 좀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막 이렇게 됐을 때는 참고하시고 이런 게 있다. 그런 사용자가 그런 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보험제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얘는 뭐 거의 다 내죠. 뭐 기업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국민연금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는 강제성이 조금 있죠. 그리고 산재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에 대하여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해보험 제도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가 있으며 사회보험 제도로는 제일 먼저 1963년에 실시되었으며 1986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건강보험은 5인 이상 상시 근로자에게 하는 사업장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재보험은 1인 이상 무조건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여기는 어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참 조금 그랬죠. 불합리하게 뭐 좀 적용 안 해줬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요새 법도 많이 좀 바뀌고 사용자 측보다는 근로자 측을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뭐 출근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켰다라고 한다면 과로로 인정해서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다 바뀌었죠. 그래서 혜택이 근로자 측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복리후생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다른 보험 제도와는 달리 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재정은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요. 여기는 반반씩 나누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은 반반씩, 연금도 반반씩이지만 산재보험 자체는 회사에서 100%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험료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몇천 원 단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처음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떼는 보험료가 떼지는 않죠. 얘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다 내야 되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자라는 이제 재원은 이제 국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죠. 보험료는 보험가입주가 경영하는 사업 종류에 적용하는 보험료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업종에 일하는지에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체에 일하시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일반 호텔에 일하는 근로자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사고율이 높으니까요. 모든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은 차츰 저희가 그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그 제도로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업보험 제도로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경우 발생하는 생활의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이고 고용보험은 실업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실업자의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근로자와 그의 가족 나아가서 국민 경제 생활의 평안을 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그 고용보험 실업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이것도 없어서는 안 될 그 법정 복리후생제도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여기서 보면 빠진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 빠진 내용은
다음에 대면 수업 때 빠진 내용하고 그 빠진 내용은 퇴직연금입니다. 이 교과서에는 퇴직연금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퇴직연금도 법정 복리후생제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요새 이건 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뭐 DB형이 있고 DC형이 있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뭐 이런 것들하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좀 시간 관계상 그 다음 목요일날 우리 대면 수업 때 요거 퇴직연금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비법정 복리후생제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구장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면 수업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목요일날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반드시 들으시느라 좀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